저는 지금 현재 IESG라는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지금 AI 엔지니어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신하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조금 내용을 좀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제가 받은 바로는 이제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이 취업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나 AI 개발자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AI 개발 쪽 개발자의 커리어로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생존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조금 더 AI 개발자의 커리어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간단한 뭐 좀 전략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앞단에는 제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AI 커리어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AI 개발자가 됐는지에 대한 뭐 저의 이야기 정도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 조금 먼저 진행을 드릴 건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내벤처로 시작을 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인턴으로 지금 처음 입사를 해서 인턴으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사내벤처 팀에 합류를 해서 ESG 관련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IESG라는 기업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ESG 관련된 과제가 굉장히 많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챙겨야 되는 ESG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ESG 관련된 솔루션들을 현재 다루고 있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ESG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어떻게 더 효율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AI를 통해서 어떻게 더 빠르고 뭐 간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랭체인 오픈 튜토리얼이라고, 저희 이제 AI 개발을 하다 보면 랭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되게 많이 접하시게 될 건데요. 그 랭체인이라는 거에서 이제 오픈 튜토리얼에서 이제 한국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같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튜토리얼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코어 컨트리뷰터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이제 시드 투자를 받고 작년에 시리즈 A까지 투자를 받아서 현재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떻게 이제 AI에 입문을 하게 됐고, 어떻게 이제 AI 개발자로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저의 조금 스토리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기계 시스템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개발자라기보다는 비전공자에 가까운 형식의 학생이었고요.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접목을 하게 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비전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대학에서는 좀 비전 머신 쪽으로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AI를 처음 공부를 하게 됐을 때도 비전 머신으로 입문을 했었고,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조금 처음에 학교에서 다루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거쳐서 그 뭐 부트캠프도 많이 해 보고 개발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좀 하다가 자기 개발을 좀 하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인턴 공고를 처음 접하게 됐고, 그 공고를 이제 기반으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인턴십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뽑혀 가지고 인턴을 같이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들어갔을 때는 개발자가 이제 저밖에 없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사스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AI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에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자라는 게 저희의 처음 목표였는데요. 어 아이러니하게도 개발자가 저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비전 머신을 전공이라기보다는 비전 머신에 관심이 많아서 비전 머신 쪽으로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스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턴으로 처음 들어와서 사스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웹 개발부터 처음 다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제가 웹 개발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웹 개발에 사실 관심도 없었고 웹 개발이 뭔지도 잘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회사에 들어갔고 인턴십을 하는 동안 제가 개발을 이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좀 더 뭐라도 얻어가자. 이 인턴을 하면서 뭐라도 얻어가자라는 마인드로 조금 더 잘 모르지만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많이 어 개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 개월에서 인턴하면서 이제 3 개월에서 4 개월 정도는 거의 이제 밤낮 없이 계속 밤을 새 가면서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한 11 시까지는 계속 11 시 12 시까지는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거의 새벽 4 시 5 시까지는 따로 웹 개발을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잠은 출퇴근하는 시간에 지하철에서 잔다든지 이런 식으로 쪼끔 독하게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유일한 개발자고 모두가 이제 어쨌든 내가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뭔가 부담감이 있어서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조금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긴 하지만 그때 되게 열심히 한 기억 그리고 그때 많이 공부했던 내용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2022년 11월 30 일이죠. 그때 갑자기 챗GPT라는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챗GPT를 저는 처음 나온 날 이제 한번 써 봤거든요. 그때 챗GPT 서비스를 첫날에 이제 사용을 해 보면서 'LLM 시장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겠다. 이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를 쪼끔 생각을 해 보면 이 LLM 챗GPT라는 서비스를 뭔가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되게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서비스였으면 좋겠을 정도로 되게 엄청난 가능성을 봤고요. 그때부터 저는 다른 개발자들과 마찬가지로 LLM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LLM을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할 수 있을까? LLM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식의 사고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NLP 쪽이나 LLM 쪽의 엔지니어의 방향성을 바꿔 가지고 더 이제 LLM 쪽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후 사정 때문에 그러한 히스토리로 인해서 저희 지금 ISG 스타트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인터에서 처음에 인큐베이팅을 받고 이제 분사를 해서 새로운 이제 회사로 이제 등재가 되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도 ESG라는 분야가 되게 AI에 접목하기 되게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되게 ESG라고 하면은 그냥 경영학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기업에서 다루는 ESG란 굉장히 데이터 쪽에 더 가까운 분야입니다. 엄청 많은 방대한 이제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고 기업 전반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 관리 쪽에서 어떻게 이 데이터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LLM을 도입해서 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공부와 많은 서비스를 만들어 가면서 커리어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스타트업 대기업 인턴을 하다가 현재는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라기보다는 명확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장점부터 먼저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으니까 스타트업의 장점부터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에게 어 굉장한 많은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가치가 되게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학습 속도가 되게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양한 역할과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대기업을 입사한 친구와 같은 시기에 스타트업에 입사한 친구의 학습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르다는 게 스타트업에서 학습하는 친구는
되게 넓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고 기회를 갖게 된다면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학습을 할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지만 대기업에서는 이제 한 내가 이제 맡은 직무에 내가 맡은 분야의 체계적인 학습 그리고 깊이 있는 학습을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넓고 다양한 분야에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학습을 했었고요. 다른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그 직무에 이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좀 더 스페셜라이징이 되는 학습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같은 경우도요. 되게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 이제 스타트업에서 많은 역할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처음에는 AI 개발자가 조금 맞았던 것 같은데 막상 해 보니깐 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맞네. 막상 해 보니까 백엔드 개발자가 맞네.' 이런 식으로 되게 음 커리어 같은 경우도 되게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직무라든지 내가 이제 꿈꾸고 있는 그런 세계가 막상 경험해 보니깐 생각보다 내가 원하던 게 아니어 가지고 쪼끔 더 '다른 일을 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기회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되게 열려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 그런 쪽에서 되게 커리어가 되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대기업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직 내가 맡은 직무에 있는 일들만 하다 보니 커리어를 바꾸기가 굉장히 쪼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어를 바꾸는 게 대기업은 쪼끔 어렵다.' 다만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내가 아직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나의 직무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장단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정성이 너무나 낮죠. 스타트업이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정말 유니콘 기업이 되기까지는 뭐 확률적으로 0.1% 정도 된다, 1% 정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스타트업에서는 되게 생기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잦고요. 반면에 이제 대기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안정적이고 되게 견고하고 체계적이고 이런 장점들이 쪼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와 계신 분들한테 쪼끔 추천드리는 방식은 먼저 이제 본인의 성향을 쪼끔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직은 명확하게 직무가 뾰족하지 않다.' 이제 대학생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내가 추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무슨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쪼끔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반면에 이제 대기업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명확한 직무가 있고 '난 이걸 무조건 해야 되고 이 되게 좀 안정적이게 회사를 다니고 싶다. 뭔가 도전보다는 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집단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선택을 조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타트업과 대기업 사이에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처럼 사내 벤처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되게 많은 기업에서 이 사내 벤처 시스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내 벤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쪼끔 설명을 해 드리면 대기업에서 이제 직원 복지라든지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따로 어 벤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만들고 싶은 아이템이 있거나 내가 뭔가 해 보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그 기획안을 준비를 해서 이런 사내 벤처 시스템, 사내 벤처 이런 이벤트에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많은 심사와 많은 서류 검토를 받은 뒤에 발표도 하고요. 이런 과정을 겪은 이후에 이제 사내 벤처 시스템에 이제 선택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대기업의 자본을 받아서 대기업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스타트업을 운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내가 해 보고 싶은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그냥 '나는 지금은 대기업이 너무 좋은데 대기업은 너무 가고 싶고 나는 안정적인 삶이 너무 좋은데.'라고 생각하셔서 대기업을 가셨더라도 막상 대기업을 가면 나랑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나는 좀 더 도전적인 걸 좋아하고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의사결정을 더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때 이제 그 대기업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사내 벤처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직원들을 위한 시스템들을 잘 이용해 보시면 충분히 그 시기에도 잘 그런 것들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프로덕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만드는 프로덕트는 스타트업에서 이제 실제로 만드는 프로덕트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스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기획단에서 이제 플래닝이 되고요. 기획단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기획이 되고 이제 기획이 된 내용이 이제 개발팀으로 넘어왔을 때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AI까지 접목이 된 기획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워크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정의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이 기획 안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쓰는 스택이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스택은 넥스트.js나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많은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테일윈드 CSS나 샤드CN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가지고 프론트엔드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고요.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뭐 패스트 API로 AI 기능을 구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바나 아니면은 뭐 네스트JS와 같은 프레임워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게 이제 AI 레이어 쪽인데요. 최근에는 거의 지금 시장 점유율이 랭체인이나 랭그래프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면서 어 'AI를 하고 싶다. 내가 AI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혹은 'AI 서비스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랭체인이나 랭그래프를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랭체인이나 랭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구현하고 혹은 뭐 그래프를 구현하고 그 기반으로 이제 AI 기능을 구현을 해서 이제 서비스에 붙이는 앞단에 있는 이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쪽으로 서비스를 붙여서 아 만들어서 이제 사스 서비스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스 서비스다 보니까 클라우드 인프라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AWS나 GCP 또는 뭐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올려 놓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AI 산업과 트렌드에 대해서 되게 조금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현재 AI 산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과부하가 되어 있고 여러 이제 매체에서 AI 시장에 대해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렌드를 잠깐 보시면 시장 현황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AI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2025 년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비율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대략 78% 에서 90% 까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AI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진짜 기업들이 AI에 대한 의심이 없이 이 AI를 도입을 했을 때 되게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AI를 많이 도입을 하기 때문에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 AI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형태로 2026 년에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많은 산업들과 AI 기술이 결합이 돼서 이제 서비스화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처럼 ESG 산업에 AI를 결합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혹은 핀테크 혹은 헬스케어 같은 여러 가지 산업들에서 AI를 결합해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전망은 되게 이것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정보지만 2030 년까지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7,800만 개 정도 증가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AI 시장은 되게 포화 상태고 AI 시장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어 상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걱정하실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AI 직무 채용 현황입니다. 이제 AI 개발자뿐만 아니라 개발자들도 포함인데요. 어 개발자 채용이 이제 개발자 채용을 시장을 좀 들여다봤을 때 이제 AI를 다룰 수 있고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개발자들보다 44% 정도 연봉을 더 받고 있는 상황이고, AI를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가 굉장히 시장에서 많은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반면에 AI가 되게 많이 보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채용조차도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그래서 신입 채용률이 굉장히 많은 비율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신입들이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 되게 그 주니어 레벨의 개발자들이 어떻게 이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많은 이제 상담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취업을 할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사실 이제 AI 직무를 갖고 싶고 AI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이제 이 AI 시장 포화 상태인 거 알겠는데, 그리고 개발자 AI를 쓸 수 있으면, 개발자가 AI를 뭔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면 그거만큼 되게 많은 대우를 받는 것도 나도 알겠는데, 실질적인 상황은 개발자 채용 시장이 되게 많이 줄고 있고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입들한테는 되게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 되게 많이 있는 많이 이제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저도 같이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시장의 현실은,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의 핵심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단순히 엔지니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단순히 개발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사실 이제 신입 개발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기업들이 원하는 건 이제 사실상 중고 신입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딱 바로 들어왔을 때 즉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이제는 뭔가 교육을 하고 뭔가를 이제 알려주고 하면서 이제 신입을 키운다기보다는 즉시 들어와서 바로 뭔가 전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이유가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AI를 통해 되게 많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뭘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AI가 나오기 전, 그리고 챗GPT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상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개발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고 많이 알고 있는 개발자들이 사실상 많은 연봉을 받고 선호받는 이제 개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주니어 레벨의 개발자들은 그 시니어 레벨의 퍼포먼스나 시니어 레벨의 지식 레벨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연차가 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경험이 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지, 뭔가 내가 그 사람들을 따라잡고 그 사람들을 뭔가 어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개발자가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 이 상황이, 지금 AI가 도입돼서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신입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전에는 이제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주니어들은 경험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실상 지식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건데요. 요즘에 뭐 클로드 코드, 뭐 챗GPT, 그록, 제미나이, 엄청 많은 LLM들, 그리고 AI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LLM들과 AI 서비스들을 잘 이용을 하게 된다면, 예전에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 지식의
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빠르게 좁혀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주니어 개발자는 절대 시니어만큼의 퍼포먼스를 못 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주니어 개발자들도 충분히 시니어 분들의 어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고, 충분히 뭔가 본인만의 퍼포먼스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취업 시장에서 신입 개발자 그리고 주니어 개발자가 가져가야 되는 전략은 사실상 AI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요즘에 되게 뭐 세미나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AI를 사용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세 분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AI를 소비하는 소비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를 소비를 넘어서 그 AI를 활용하는 활용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AI를 만드는 AI 개발자.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지식을 뭔가를 물어보고 뭔가를 검색하는 정도로 이제 AI를 사용을 하신다면 AI 소비자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제 그 소비에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 AI를 어떻게 소비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의 시작으로 어 좀 더 잘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저는 AI 활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정의하는 AI 활용자는 이런 AI를 소비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의 부가가치를 만들고 좀 더 나의 퍼포먼스를 만드는 거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의 퍼포먼스에 AI를 연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AI 활용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 충분히 이제 신입분들이나 주니어분들도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클로드 코드를 잘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바이브 코딩 되게 핫하잖아요. 바이브 코딩을 잘 공부해 가지고 시도를 해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되게 많은 어 되게 많은 이제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어 터득을 하셔서 진행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나 뭐 챗GPT나 아니면 뭐 클로드 코드나 뭐 이런 것들을 서비스들을 잘 활용을 하시다 보면 되게 저는 어 신입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예전에는 따라잡을 수 없었던 그런 뭔가 지식의 격차를 빠르게 좁힐 수 있고 퍼포먼스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요. 명확한 직무를 정하는 겁니다. 사실상 AI 개발자라고 좀 통칭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AI 직무에도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직무들이 나눠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같이 되게 기술이 빨리 변하는 시기에는 AI 뭐 1 주일, 2 주일 뭐 이렇게만 지나도 되게 많은 직무들이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쪼끔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AI 직무에도 그나마 아직 계속 살아 있고 그나마 이제 대표적으로 AI를 한다고 했을 때 하는 직무들을 한 4 가지 정도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AI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AI 엔지니어랑 AI 서비스 엔지니어, AI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프로덕트 엔지니어 총 4 가지를 쪼끔 가지고 와 봤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AI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AI를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뭐 LLM이 될 수도 있고요. 머신러닝이 될 수도 있고요. 딥러닝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되게 그 수학적인 지식과 어 알고리즘 지식을 가지고 어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AI 뭐 머신러닝 모델이라든지 뭐 딥러닝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만들어내는 그런 직무가 이제 AI 엔지니어 직무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서비스 엔지니어가 있는데요. 서비스 엔지니어는 이런 LLM이나 혹은 다른 AI 모델들을 활용해서 이 모델을
실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녹여내는 사람들,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이제 AI 서비스 엔지니어라고 말씀을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되게 한 2년 전에 핫했다가 요즘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무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무는요. 그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할 때 아무래도 우리 LLM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LLM에게 이제 전달해야 되는 프롬프트들을 어떻게 잘 구조화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LLM한테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개발자들이 AI 프로덕트 엔지니어입니다. 이 AI 프로덕트 엔지니어는 AI 기술과 그리고 AI 서비스들을 잘 사용을 해서 기획, 디자인, 그다음 개발, 배포, 모니터링까지 모든 프로덕트의 프로세스를 혼자서 AI와 함께 진행하는 엔지니어들을 이제 AI 프로덕트 엔지니어라고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직무들을 생각을 하실 때 조금 봐야 되는 뷰 포인트는, 내가 이제 어떤 성향인지, 나의 강점은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뭔가 이 직무는 나한테 잘 어울릴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AI 엔지니어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모델 개발이나 알고리즘 설계 혹은 수학적인 그런 지식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이런 직무가 핵심적인 직무입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엔지니어는 이런 AI 엔지니어들이 만든 모델을 가지고 어 우리 서비스에,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에 통합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뭐 유저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비스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웹 개발에 이제 좀 포커싱 되어서 어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게 가장 큰 직무거든요. 그래서 내가 프롬프트를 잘 쓰고 뭔가 그거를 좀 더 구조적으로, 아니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어 이제 기획단부터 실제 배포까지의 모든 프로덕트의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이제 프로덕트 엔지니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PI나 뭔가 웹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거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쪽의 부분까지도 전부 다 겸비할 수 있어야 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 각 직무들의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스킬들이 조금 몇 가지 있는데요. AI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파이썬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파이썬이나 C++ 같은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필요하고요. 어 ML 쪽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되게 수학적인 지식, 확률과 통계나 아니면 선형대수 같은 수학적인 지식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적인 베이스가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다음에 아까 AI를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랭체인이나 뭐 랭그래프 아니면 라마 인덱스 이런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뭔가 공부도 사실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API 개발을 통해서 뭔가 내가 만든 서비스를 웹 쪽이나 아니면 서비스에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API 개발 같은 것들도 충분히 필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프롬프트를 써야 될지, 그래서 이 어떻게 프롬프트를 써야 될지를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NLP 모델, LLM 모델, 이런 모델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프롬프트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모델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엔지니어는 이 전반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런 자격 조건들도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자격 조건도 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회사마다 너무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될 건 사실 AI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학사보다는 석사, 박사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AI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 석학 석사나 박사 정도의 그 학력은 최소 학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역량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임의로 적어 놓은 거긴 한데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고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은 프로덕트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역량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공부를 하시고 많이 신경을 쓰시고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연봉 수준 같은 경우에도 어 많이 직무마다 다른데요. AI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학 학력도 되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수요도 많이 현재 있기 때문에 연봉 수준도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쪼끔 이제 성장하는 단계, 그리고 프로덕트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사실 25 년에 이제 성장하고 있는 직무다 보니깐 아직은 이제 확실하진 않고 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직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명확한 직무를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 내가 AI 이제 시장에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알고 나에게 맞는 직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입으로서 우리가 혹은 주니어로서 살아남는 전략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신입처럼 보이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넣어 놓은 이유는 요즘에는 정말 AI를 활용하고 AI를 잘 사용을 하게 된다면 신입답지 않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많은 프로젝트를 AI와 함께 진행할 수가 있고요. AI를 사용해 가지고 뭔가 아까 말했다시피 지식의 갭을 좁힐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되게 신입답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캐글 같은 대회에 참가를 해도 좋고요. 저같이 이제 오픈 소스 같은 것들을 많이 들여다보시면서 오픈 소스에 쪼끔 기여를 해 본다든지 어 그런 것도 되게 좋고, 이제 개인 프로젝트로 실제로 뭐 내가 만들어 보고 싶었던 서비스, 내가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해 보는 것들도 너무 좋은 방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쪼끔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어 이제 요즘에 이제 AI를 되게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AI를 통해서 많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어 기업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AI만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아니면 AI와 함께 생각하고 사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좋고 AI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너무 좋지만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내가 풀었는지, 왜 이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어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원인들을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초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거나 코딩 테스트를 준비할 때도 AI 도움을 받는 건 너무나 좋지만 그 도움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풀려야 되는지, 왜 이렇게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 진입 경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뭔가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해 보실 수 있고 다양한 뭔가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실 수 있어서 그런 진입 경로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말아야 하는 것들이 쪼끔 있어요. 저도 스타트업에서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스타트업에서 많은 채용에도 그 면접자로 많이 들어가면서 많은 포트폴리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력서를 검토를 해 봤는데 대부분의 신입들이
많이 하는 거는 단순하게 스펙만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자기의 프로젝트가 분명히 GitHub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필을 안 하고 뭔가 완벽하지 않아서 뭔가 보여주기 부끄러워서 어필을 하지 않고 어, 숨겨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에 나는 안정적인 것만 좋아해가지고 대기업 공채만 계속 기다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저한테는 조금 안 좋은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AI만 이용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AI만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것들도 되게 지양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결론을 제가 조금 마무리를 하자면 사실 신입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준비를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되게 AI가 많아지는 시대, 그리고 AI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에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AI를 활용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본은 사실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지부터 사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I라는 LLM이라는 기술이 되게 잘 적합하네? 라는 판단이 드셨을 때 LLM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슬로건인데요. I have good idea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되자가 사실 저의 어, 좌우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 대세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서 I have good idea라는 어, 말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뭔가 취업이나 아니면 더 큰 일들을 해내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